안녕하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만나는 시간, 이 사람을 보라의 두 번째 시간은 루 살로메입니다. 매혹적인 미모로 남자를 사로잡는 여성을 흔히 프랑스어로 파무 파탈이라고 하는데요. 살로메는 유럽 지성서에 등장한 대표적인 파무 파탈로 손꼽힙니다. 파무 파탈은 치명적인 여자란 뜻이에요. 흔히 영화에서는 자신의 미모를 이용해서 남자 주인공에 접근한 뒤 그 주인공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악녀나 요부를 의미합니다. 다소 부정적인 편견을 담고 있는 용어죠. 오늘 이야기하는 살로메는 악녀라기보다는 영감을 불어넣어준 뮤즈에 가깝습니다. 결과적으로 살로메와 사귀었던 남자들이 대부분 불행해졌으니까 악녀라고 봐야 되나? 하지만 그건 남자들이 살로메와의 관계에 집착해서 벌어진 일이니 최종 책임은 살로메를 사랑한 그 남자들에게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사랑은 눈물의 씨앗? 1861년 러시아에서 태어난 루 안드레아스 살로메. 살로메는 니체, 릴케, 프로이트 등 수많은 유럽 지성인들을 매혹시킨 인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로메는 성경에 나오는 동명이인인 살로메와는 다른 여성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살로메는 아버지인 헤롯 왕을 위해서 춤을 추고 그 대가로 요한의 목을 요구한 인물로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 살로메의 의붓 아버지 헤롯 왕은 자기 생일에 멋진 춤을 춘 대가로 살로메에게 무엇이든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에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라고 부추긴 인물은 다름 아닌 살로메의 어머니인 헤로디아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죽은 남편의 형인 헤롯 왕과 재혼하자 세례자 요한이 그녀를 비난했기에 살로메의 어머니 헤로디아가 요한에게 앙심을 품었다고 해요. 세례 요한을 죽일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던 헤로디아가 결국 자기 딸을 이용해 세례 요한을 처형하도록 성공한 것이죠. 성서에 등장하는 이 살로메 이야기는 카라바조, 티치아노, 필리페 리포 등 많은 화가들에 의해서 작품 소재로 활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등장한 살로메는 그저 어머니의 흉계에 이용된 순진한 도구였을 뿐인데, 그녀를 흉악한 악녀의 이미지로 부각한 것은 빅토리아 시대의 유명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예요. 오스카 와일드는 자신의 희곡 살로메에서 살로메를 세례 요한을 적극적으로 유혹하려다가 실패하자 그의 목을 요구하는 요부로 그렸습니다. 희곡 살로메에서는 세례 요한에게 반한 살로메가 감옥에 갇힌 요한에게 접근해 육체적 접촉을 갈망하는 것으로 나오고, 요한이 살로메의 유혹에 꿈쩍도 하지 않자 살로메는 의붓 아버지인 헤롯 왕의 생일날 이른바 7베일의 춤을 추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선정적인 제목이 암시하듯 7베일의 춤은 살로메가 춤을 추면서 베일을 입고 있던 베일을 하나씩 마지막까지 벗는 거예요. 의붓 딸의 야한 춤에 매우 만족한 헤롯 왕은 살로메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살로메는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은쟁반에 가져다 달라고 말합니다. 여자에게 상처 주면 안 됩니다. 이 잔인한 요청 후에 헤롯 왕은 당황했으나 살로메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한 약속이라 어쩔 수 없이 왕은 세례 요한을 처형하고 그의 목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병사들이 가져온 요한의 머리를 만지고 키스하는 살로메의 엽기적인 모습에 질린 왕이 살로메를 죽이라고 명하고, 살로메는 마침내 경비병의 방패에 눌려 죽는 것으로 오스카 와일드의 희곡은 끝이 납니다. 이렇게 오스카 와일드는 자신의 희곡 살로메에서 성경에서는 단순히 엄마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던 순진한 딸 살로메를 잔인한 악녀로 그렸던 것입니다. 강렬한 팜 파탈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이죠. 아무튼 오늘 이야기하는 루 살로메는 성경에 등장하는 살로메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니체, 릴케, 프로이트 등 여러 지성인들을 매혹시킨 루 안드레아스 살로메. 루 살로메는 사실 이들에게 지적 자극을 주는 지성의 뮤즈도 아니고 이들을 파멸로 이끈 파무 파탈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자기 시대가 허용하지 않았던 여성으로서의 독립적인 삶과 사랑을 갈망한 한 여성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살로메와 교제했던 남자들이 대부분 파멸에 이른 것은 그녀의 사랑을 소유하고 싶어 했고, 그녀의 삶을 지배하려는 욕망과 집착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 남자들은 살로메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는 없었던 것일까요? 살로메와 교제했던 남자들이 불행해진 것은 주로 그녀와의 결혼에 집착하면서부터였습니다. 루 안드레아스 살로메는 1861년 2월 12일
러시아 상트페테르스부르크, 페트로그라드라고도 하죠. 러시아 상트페테르스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구스타프 살로메는 프랑스계 위그노 교도로 러시아 야전군 참모본부의 고급 장교였고, 어머니 루이제 윌럼은 북독일 덴마크계 상인의 딸이었습니다. 군인과 상인의 딸이었던 거죠. 살로메는 이들 부부의 6자녀 중 외동딸 겸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녀의 첫사랑은 자신의 선생님이었어요. 살로메는 루토르 교회의 목사였던 하인리히 길로트로부터 철학, 형이상학, 논리학과 종교사를 공부했는데, 당시 살로메는 18세, 길로트는 43세였습니다. 살로메는 자신의 스승인 길로트를 지적으로 흠모하고 사랑했으나 길로트가 그녀와 결혼을 원하자 실망합니다. 그녀는 길로트의 결혼을 거부하기 위해 그를 떠나 스위스의 취리 대학으로 공부하러 갑니다. 이렇게 살로메의 험난한 지적 사랑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살로메는 사랑을 원했지 구속을 원한 것은 아니었나 봅니다. 취리 대학에서 공부하던 중 살로메는 병에 걸려서 요양을 해야 했고,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1882년 기후가 좋은 이탈리아 로마로 이주합니다. 바로 이때 살로메는 니체의 친구인 젊은 철학자 파울 레를 만나서 교제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살로메와 사랑에 빠진 레가 살로메와의 결혼을 원하자 그녀는 레를 떠나기로 하죠. 그러자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던 레는 그녀의 요구대로 결혼 대신 친구로 지내며 함께 철학을 공부할 사람으로 자신의 친구인 그 유명한 니체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비극의 탄생이었을까요? 살로메를 만난 니체 역시 살로메에 매혹되었고 결국 살로메에게 청혼하기에 이릅니다. 재밌게도 니체는 살로메와 레가 연인관계인 것을 모르고 친구 레에게 대신 자신의 청혼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좀 생뚱맞죠? 니체는 남녀관계에 있어서는 서툰 사람이었던 듯해요. 살로메와 몇 번 만나지도 않아서 대뜸 청혼을 한다거나 청혼을 하면서 자신의 아이를 낳아달라고 말하는 망언을 저지르기도 했죠. 니체는 살로메야말로 자신의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확신했답니다. 그러나 살로메는 당연히 니체의 청혼을 몇 번 거절했고, 레와 함께 셋이서 함께 살며 철학을 공부하는 일종의 학습 공동체를 제안하게 됩니다. 니체와 레, 살로메는 라이프치히에서 함께 살면서 철학을 이야기하고 의견을 나누는 생활을 했지만, 이마저도 니체의 누이 동생 엘리자베스와 살로메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니체가 살로메와의 결혼에 집착하게 되면서 다시 파국을 맞이합니다. 결국 어느 날 레아 살로메는 함께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살로메와 레는 니체 몰래 베를린으로 도망을 친 거죠. 살로메는 베를린에서 육체적 관계없이 레와 동거하면서 여러 지성인들과 교류를 했어요. 그러나 레 역시 살로메와의 결혼을 원하자 그녀는 레를 떠나 동양 언어학자인 칼 안드레아스라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이 결혼은 이른바 계약결혼, 독신결혼이었어요. 살로메에 빠진 안드레아스가 자신과 결혼해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소동을 벌이며 난리를 피자 어쩔 수 없이 그녀는 몇 가지 조건을 내세워 결혼을 하게 됩니다. 먼저 성생활이 없는 결혼생활, 그리고 자유로운 연애를 조건으로 그와 결혼한 거죠. 그들은 꽤 오래 결혼 상태를 유지했지만 둘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고, 끝내 살로메의 자유연애를 견디기 힘들어한 안드레아스와의 관계도 파경에 이릅니다. 이쯤 되면 살로메도 자신의 가혹한 운명을 탓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치명적인 매력과 매혹적인 미모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놈의 인기는 식을 줄도 모르는 건지, 가는 곳마다 결혼해달라고 매달리는 남자들이 넘쳐나니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살로메의 결혼 소식에 니체는 우울증에 빠졌고, 레는 살로메와 같던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된 살로메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것 같네요. 살로메는 1930년 안드레아스가 죽을 때까지 그와 결혼 관계를 유지했지만 1895년부터는 라이너 마리아 릴케와 사귀기 시작했고, 둘은 곧 연인 관계로 발전합니다. 안드레아스와 함께 살던 살로메의 집에 릴케가 찾아와서 셋이 같이 지내기도 했죠. 살로메보다 15살 연하인 릴케도 살로메에게 매료되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살로메의 뜻에 따라 릴케는 이름도 프랑스식 르네에서 독일식 라이너로 바꾸고, 흘려쓰기 좋아하던 필체도 살로메의 뜻에 따라 정자로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살로메는 릴케에게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를 소개해주는 등 릴케의 문학적 성장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릴케도 진정으로 살로메를 사랑했고, 살로메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수많은 작품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렇듯 살로메는 릴케를 진정으로 사랑했고 그의 정신적 성장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나 릴케 역시 살로메의 자유로운 정신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살로메가 다른 남자들의 연인이 되는 것을 봐줄 수 없었던 릴케는 점차 살로메에게 집착을 보였고 결국 릴케가 스토킹에 가까운 히스테리를 보이자 결별을 선언하고 죽을 때까지 릴케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릴케와 헤어진 살로메는 1912년 바이마르에서 열린 제3차 정신분석학회에서 프로이트를 소개받습니다. 그 후 프로이트와 함께 공부하면서도 살로메는 프로이트의 제자들과 자유연애를 했는데 살로메와 사랑에 빠진 프로이트의 조교 중 한 명은 살로메와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자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살로메의 사랑이 치명적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매혹적인 외모도 시간의 흐름은 견딜 수 없었나 봅니다. 70세가 된 살로메는 당뇨병과 노화로 병원 신세를 져야 했고 마침내 1937년 1월 5일 75세의 나이로 눈을 감습니다. 살로메는 자신과 교류하던 사람들에게 많은 지적 영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적인 교류 과정을 많은 편지로 남겼습니다. 살로메가 만난 당대 유럽의 지성계를 대표하던 많은 인물들과 당대 지성계를 대표하던 많은 그녀의 연인들과 주고받은 이야기와 편지들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대표 작품으로는 1885년에 신을 둘러싼 투쟁, 1894년 작품에 나타난 니체, 1928년 하얀 길 위의 릴케, 1931년 프로이트에 대한 나의 감사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나온 살로메와 관련된 저술로는 살로메, 니체를 만하다 2010년 김정현 책세상, 루 살로메 자유로운 여성 이야기 2006년 해냄,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가 2001년 루 살로메 문예출판사, 선택된 자들의 소망 2000년 이태영 역 투영, 하얀 길 위의 릴케 2003년 김상영 역 모티브 등이 있는데요. 대부분 절판되었네요. 루 안드레아스 살로메, 군인과 상인의 딸로 태어났으나 시대를 뛰어넘어 자유로운 사랑과 삶을 갈망했던 여성, 19세기라는 시대적 한계, 도덕과 관습의 경계를 넘어 인간 본성에 대한 지적 탐구를 멈추지 않았던 영혼, 수많은 유럽 지성인들에게 끊임없는 지적 자극과 영감을 불러일으킨 매력적인 인물. 살로메의 치열했던 삶과 사랑의 이야기가 그저 매력적인 외모를 지닌 치명적인 여성의 자극적인 연애 이야기로 소비되지 않길 바라며, 이상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만나는 시간, 이 사람을 보라 두 번째 시간 루 살로메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